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왔었는데,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서 제가 어제 그냥 이 한글 파일에 메모하면서 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이야기하면 왜 제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가 느낌이 이제 조금 더 오실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던 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월요일날 보게 될 연말정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의, 예를 들면 회사 다닐 때 의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기준들을 할 때 우리 가족의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럼 먼저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금융소득에서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볼 때 소득과 소득금액에 대해서 느낌이 많이 안 와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은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론 시험에서도 일반적으로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일치하다라고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 이유가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비과세가 없다면 분리과세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칭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있게 되어서 금융소득이라고도 하고 금융소득 금액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둘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국내 원천징수 당한 소득 중에서 우리 총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돼요. 우리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건 소득은 있지만 소득 금액은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조를 빼면 소득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소득 금액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게 우리 기본문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받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받으면 외국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줄 일이 없겠죠. 그럼 원천징수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종합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또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라는 말이 우리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라는 표현이 되려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이 원천징수를 우리나라 세무서에 납부되도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천징수를 당한 그 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어서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은 우리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간이세액표로 연말정산을 받으니까 이거는 또 별도의 상황이고, 우리 사적연금 있죠.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보험회사에 연금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적연금의 경우에 연 1200만 원 이하면 사적연금 소득이에요. 소득 금액이 아니고, 1200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는데, 자, 이건 좀 저렴한 표현이에요. 우리 세무이급시험까지는 선택적이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세부담이 유리하게 돼요. 원래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 소득자의 한계세율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내가 1원이라도 돈을 더 벌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내 가족에 대한 세금도 나의 세금이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우리한테 거기까지 계산하도록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세부담이 유리하고, 문제들 보면 소득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사적연금 소득이 1년 동안 예를 들어 9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소득 금액은 없는 부양가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기타 소득에서 어제 우리 문제에서도 봤죠. 가족이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되면 기타 소득인데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액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일시적 강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만 원에 죄송해요. 그냥 예를 500만 원의 그 교육 강연료를 받았다고 볼게요. 그럼 500만 원의 강연료를 받게 되면 우리 일시적 강연의 필요 경비가 60%라고 했죠. 그럼 60%를 빼면 반대로 40%만 소득 금액이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럼 5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겠죠. 500만 원에서 60%인 3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면 그 사람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되면 그분은 소득이 없는 자니까 내가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일용직 근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우리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입력을 또 나중에 또 계속 하게 될 건데, 우리 가족 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한마디로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 금액이 전혀 없는 소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은 있지만 소득 금액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 느낌 있으시죠? 소득은 있지만 세금 안 냈다도 아니에요. 세금 다 내고 더 이상 종합과세할 대상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득 금액이. 그게 지금 분리과세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가족들 이야기, 가족의 소득에 대한 이야기지 본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은 내가 돈 벌 때 얼마의 세율을 떼이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가족들이 나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냐 이런 거에서 지금 영향 미치는 거를 기준 잡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일찍비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런 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하는데,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건 자가운전 보조금, 여러분 차를 회사 업무에 썼어요. 그럼 회사 업무에 쓰는 거에 맞춰 그때그때 돈을 지급해주면 실비를 주는 거죠. 그런데 또 급여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주면 그건 과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를 회사 업무에 쓰고 있는데 그때그때 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준다면 그 차가 본인 명의 차량이고 회사 업무에 써서 준 거라면 그러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용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린 부가가치세가 아니죠. 시식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거예요. 1000cc 초과 차량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업무에 본인 차량 쓰니까 그에 대해서 차도 닳고 차에 대한 소모품도 닳게 되겠죠.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부부 공동 명의라 하더라도 내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내 명의가 없는 배우자만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보조비, 우리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회사가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우리 주주가 아닌 이상은, 주주는 안 돼요. 주주는 뭐 자기 그냥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여기 연구비도 20만 원이 비과세가 될 거고, 자, 육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보면 자녀수당이라고 주는 게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냥 주는 수당은 과세예요. 그런데 자녀수당의 조건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육아수당은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6세 이하예요. 그러면 둘 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우리 근로자가 될 거잖아. 각자 일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명당 1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셋이 있든 넷이 있든
그냥 그럼 한 명당 10만 원 준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40만 원 받는데 10만 원만 비과세고 30만 원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 10만 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수당 전체의 10만 원이 비과세다. 오늘 우리 컴퓨터 이제 바로 할 건데 그 컴퓨터에서는 이 공제율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육아수당 15만 원이라 쓰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1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만 과세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으로 얘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 많이 한다면 이 한도들을 기억하시라고 한 거지, 우리가 이 한도 안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도 안에 써야 되는 건 저는 습관상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면서 거기 또 빨간색을 칠할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또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퇴사하기 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거고,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 있죠. 국외 근로소득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서는 우리 회사 100만 원짜리 M01번 비과세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오늘 우리 급여자료 입력을 쓸 건데, 급여자료 입력에서 비과세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적은 이 두 개는 급여자료 입력이 아니고 사원 등록에서 어제 우리 체크하는 거 봤었죠. 사원 등록에서 100만 원짜리 비과세 대상이다, 300만 원짜리 비과세 대상이다, 이걸 설정을 해준 그 사람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외국에 오래 있어도 거주자고 비거주자도 아니고 비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원은 조건이 원양어선인데 우리 시험에서 원양어선을 할 일이 없는데, 뭐 세무일급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본 문제 안에서 건설 감리 아니면 감리 설계하는 회사라고 칭해서 그걸로 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건 세무일급에서 어쩌다 한 번 있는 거니까 우리 세무일급에는 등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야간 근로수당들 있죠. 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생산직이어야 돼요. 사무직은 연장 근로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럼 생산직 근로자인데 본인의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실비 변산적 성질의 수당 말고 받는 나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우리 야간 근로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안 되면 그냥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한 달에 월정액 급여 200 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오늘 그 월급 쓰는 곳에서는 그냥 전부 다 비과세 설정을 잡아둬도 사원 등록에서 연장근로 비과세를 체크한 사람만 비과세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제 이 두 개는 같은 수당을 사람들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과세고 어떤 사람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수당명을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과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과세 적용은 사원 등록에서 하게 됐고요. 사원 등록은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식대인데, 식대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기준 잡을 수 있어요. 회사가 밥도 주고 돈도 주면 월급도 준 거잖아. 밥도 주고 월급도 식대도 주면, 그죠? 근데 회사가 식사를 제공 안 하고 식대를 주면 그거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사가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밥 주는 거죠. 그런데 식대를 더 주면 이건 그냥 월급 10만 원 더 받는 거랑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과세다 비과세다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시험 테스트예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기 목적으로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어제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인적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공제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적공제에는 나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그 범위에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기본공제가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입력을 해서, 그래야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따는 나중에 항목별 공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라는 건 본인 150만 원은 항상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돈 번 거는 당연히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150만 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고, 플러스 내 급여로 생계를 또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느냐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수만큼 150만 원씩 더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게 기본 공제인 거예요. 그럼 그 내 급여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 수평적 수익적 관계인 사람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나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형제자매라든지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든지 그게 수평적 관계죠. 그리고 수익적 관계는 나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 나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여기가 내가 부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우리 부양가족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양가족들이 내가 부양한다라고 말하려면 같이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법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보는 거고, 직계비속은 같이 안 있어도 부양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부양하는 걸로 볼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 사람은 직계존속, 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그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지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거 형평상 집이 작아서 같이 살고 싶은데, 혹은 요양 목적, 몸이 안 좋아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거나, 지방 요양원은 주민등록도 이전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그 요양병원에 그 자치군 같은 곳에서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부양을 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이 관계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내 부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부양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양가족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부양한다고 하려면 그 나의 가족들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 내가 내 급여로 같이 생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은 이제 우리 종합소득 금액은 생각을 잘 할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만이 아니라 퇴직소득 금액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 금액도 다 합쳐서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올해 정년 퇴직을 하셔요. 그러면 올해는 퇴직금이 100만 원 넘으실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지만 이제 퇴직하시고 쉬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혹은 살고 있던 집이나 뭔가를 파셔가지고 올해 양도소득이 생기신 거예요. 그럼 올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소득금액에서 예외사항이 있는 게 우리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예요. 총급여. 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70%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 70% 소득 공제를 한다는 건 30%가 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소득 금액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30% 곱한 소득 금액과 타소득 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확인할 게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는 배우자든 장애인이든, 배우자나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장애인이나 배우자 다 소득 금액이 있다면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지 내 월급으로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공제 못 받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돈 버는 게 더 좋지.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우여 씨 빼고 지금 거의 대다수 다 여성분인데 여러분도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배우자도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좋은 거지 배우자가 1년 동안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내가 그 사람 기본공제 받아서 세금 줄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가끔 이거 안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소득금액 넘게 사회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내가 받으면 내 세금이 줄어드는 게 좋다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이나 배우자가 이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지는데 그 외에는 다 나이를 따진다는 거예요. 직계존속이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에 20세 이하는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 아버지가 20세 이하일 확률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가능하죠. 내가 8, 90대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내 자녀가 60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 자녀가 몸이 그냥 아니면 사회활동하기 싫어서 60세 넘으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일 수도 있고 60세 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형제자매는 꼭 따져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시험에 나오는 형제자매가 나이대가 20세 이하가 잘 없어요. 그렇다고 60세 넘은 형제자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나이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자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시험 때 꼭 집어넣는 이유가 20대 초반이면 대학교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럼 기본문제 150 못 받는 거지. 그 뭐냐 직계 내 형제자매의 학비를 내가 내주면 내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본인 거 쓸 때도 그런 가족들을 다 집어넣는 게 연말정산 받을 때 거기 적혀 있는 자에 지급액을 써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주민등록번호를 치니까 뭐 나이는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안 좋을 거 대비해서 생년월일만 줄 때 대비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린 거고 그럼 왜냐면 입력 그 할 때 주민등록번호 안 치고 뒤에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 직접 시키는 것도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치면 나이에 따라서 조건이 뒤쪽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직접 테스트 해봐, 그러니까 입력을 구현해봐라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빼기 그 사람 태어났다라는 출생연도를 뺀 게 세법상의 만 나이라는 거예요. 그럼 20세가 넘으려고 하면 2001년도 이전에 태어나야 되겠죠. 이전에 2001년도부터가 되겠죠. 앞쪽으로. 올해 21년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기본공제가 되는 자의 전제 조건에서 추가로 공제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이 추가 공제는 전제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60세 넘으셨어요. 70세도 넘으셨어요. 근데 소득 금액이 있으신 거야. 100만 원 넘으시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70세 넘으셔도 추가로 공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애인 등급이 있으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소득 금액이 있으시면 그냥 장애인 추가 공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본 공제가 안 되니까. 그럼 기본 공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세액 공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세가 넘으면 자녀세액 공제가 안 되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니까.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으면. 그런데 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녀 세액 공제는 20세 이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20대 중반, 20대 후반인 자녀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자녀 세액 공제든 기본 공제든 장애인 공제는 다 받아야 되겠죠. 그 혜택은 당연히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법은 말하는 편을 잘 봐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다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 뭐다 이렇게 말하면 기본공제가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한 발 더 앞서서 다른 방향으로 나이 20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상인 거예요. 그럼 부녀자 공제는 먼저 문제를 볼 때 본인이 여성 근로자다, 주민등록번호가 이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 생각을 하면서 전제 조건이, 그럼 여성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에 대해서 그 연봉 하실 때 여러분들도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본인 연봉이 한 4천만 원 초반 되면 난 부녀자 공제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연말정산을 나중에 하고 할 때 회사가 안 써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줄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배우자 있으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동생이나 뭐 이렇게 데리고 내가 기본공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되는데, 한부모 공제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으면, 그러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이 앞에 말했던 거죠. 응용하면 30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한 명. 그럼 한부모 공제가 안 되겠죠. 배우자가 없는데 30살짜리 자녀. 근데 30살짜리 자녀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없고. 그러면 자녀 세액 공제되고 기본 공제되고 장애인 공제되고, 나는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한부모 공제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건들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풀려가는 거지, 나이가 얼마다 이건 기본 공제를 판단하는 데 들어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하고 두 개가 중복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시험에서는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라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만약에 두 개 다 해당 사항이면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직계 비속이 있다는 건 이것도 해당 사항이잖아요. 그죠? 직계 비속이 기본공제에 대한 부양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판단은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은 그해까지는 돼요. 그리고 장애가 치유가 되면 장애가 치유된 그해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그 사람의 명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그 가족을 쓸 때 기본공제 대상이 기본공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족은 다 써서 부라고 체크하거나 하는데, 이혼하면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양가족 범위 안으로는 삼촌 이모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카. 그런 사람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공제 대상자 수평적 수의적 관계 범위 사람만 써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만 체크를 해서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어제 하던 걸 연결해서 하게. 자, 컴퓨터도 켜시고 교재는 486페이지로 갈게요. 우리가 하고 있던 회사는 3005번이죠.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급여 자료 입력.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자, 여러분들이 귀속이 일한 달이에요. 그러면 귀속 1 엔터 치면 1월이 되죠. 그럼 이 월급은 1월달 25일날 줄 수도 있고 1월 31일날 줄 수도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달은 시험 문제 때도 당연히 언제 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 1월 31일날 준다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혹시 4명이 안 나오시는 분? 다 나오셨나요? 4명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입사일자가 이날 이전이어야 되는데 입사일자가 날짜를 잘못 쓰거나 안 쓰면 급여명세서에 사람이 안 떠요. 입사한 달부터 나오거든. 이게. 자, 그럼 지금 이제 하려고 그 내용은 급여명세서가 급여자료 입력하는 게 시험에 거의 나와요. 그럼 이 급여자료 입력은 문제 테스트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급여 항목이 우리가 지급하는 지급 항목 혹은 수당 항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항목들을 만들고 그리고 월급 줄 때에 이제 우리가 공제하는 공제 항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월급 얼마다 수당 얼마다 입력하는 거야. 여기 있으신 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다 비과세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수당 명의라든지 이걸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좌측 위에 보시면 F4번 수당 공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수당 공제.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창이 뜰 거예요. 자, 보셨나요? 자, 그럼 지금 수당 등록에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적혀 있는 얘는 기본 설정 값인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설정 값은 코드 번호가 앞에 1000번대로 되어 있어요. 1000번대로 되어 있어서 얘는 수정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수정되나요? 9월 버전이 수정되는 걸로 잠시 잘못 나와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안 되게 잡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얘가 수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식대가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식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과세 식대인데 얘는 수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식대를 과세로 써야 된다면 아래쪽에다가 내가 입력하는 거는 2000번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1번 과세다 식대라고 써주는 거예요. 1번 식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사용을 둘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나오겠죠. 제가 여기에 기존에 있던 식대가 있고 제가 과세 식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안 어렵죠? 1번 누르고 식대라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자 화면 보세요. 제가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위에 있던 기존 거 식대에다가 10만원이라고 쓰면 얘는 비과세로 가죠. 근데 방금 제가 아래에 과세로 식대 만든 거에 20만원이라고 쓰면 20만원 다 과세로 가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을 하고 나면 얘만 적어가면 돼요. 나중에 시험 때도 가서 이 값 틀리면 아 감점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치하면 여기는 안 틀렸네 라고 봐도 돼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 있으면 안 지워져서 수당에서 과세라고 하면 얘만 남겨놓고 얘는 안 쓴다고 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체크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가 90%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과세 식대만 써야 되면 과세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건 수정이 안 되니까 사용 안 한다고 부라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과세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 코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육아수당을 한번 만들어 보면 2번 비과세
지금 수당명은 급여명세서에 보여지는 글자예요. 어떻게 보여질 거냐인 거예요.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급여명세서에 꼭 육아수당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죠. 그냥 자녀수당, 가족수당이라고 적어놓고 조건이 6세 이하 자녀한테 주는 거래. 그러면 육아수당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그냥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쓰는 건 여기 쓰는 거고, 근데 육아수당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 자녀수당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자녀수당 쓰면 되고, 그럼 여기 유형에서 비과세는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럼 여기서 육아수당이라고 치시면 육아수당이 월 10만원짜리 보이시죠? 얘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도 똑같은 거 쓴다면 수당명에서 F2번 누르면 그냥 수당명도 육아수당으로 나오게 돼요. 혹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어요. 그럼 2번 눌러서 F2번 눌러서 직무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나오죠. 지금 앞에 제가 비과세 이야기했던 거, 또 비과세가 연구하면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또 비과세에서 우리 비과세 했던 게 뭐가 돼 있었죠? 국외 근로수다. 그럼 제가 M010이라 표현했던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얘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내용을 봐서 얘가 과세다 비과세다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주는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포인트인 거예요. F2번 눌러. 전에 누가 이런 식 이야기했어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 수당명에 비과세 눌러놓고 F2번 눌러서 여기 있으면 비과세, 없으면 과세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죠? 근데 이걸 일일이 볼 게 아니라 글자 쳐보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내가 반박할 수는 없죠. 자, F5번 누르면 지워지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자, 다음 야간 근로수당이 있죠. 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남겨놓고 지웠어요. 이 F5번 삭제 누른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지금 이제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비과세. 지금 여기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자, 김상곤 씨한테 야간 근로수당을 쓰면 과세로 들어가죠. 지금 여기 과세로 들어갔잖아요. 김상곤 씨한테. 장종민 씨도 야간 근로수당을 쓰면 과세로 들어가죠. 그런데 찰스한테 10만원을 쓰면 찰스는 비과세로 들어가죠. 이 이유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에 체크한 사람이 유일하게 찰스만 체크를 했어요. 어제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찰스만 연장근로 비과세를 체크를 했죠. 그 외 나머지는 생산직이라더라도 얘를 체크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찰스만 비과세 적용이 되고, 수당공제에서 비과세라고 잡아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과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직 근로는 과세든 비과세든 여기 수당공제에서는 비과세로 쓰는 거예요. 여기선 비과세를 쓰고 그 비과세 받아야 되는 사람의 설정은 사원 등록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만드는 게 아니고, 과세인 사람도 있고 아닌 비과세인 사람도 있다고 해서 과세 거 하나 비과세 거 하나 해서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국외 근로소득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외 근로소득도 사원 등록에서 체크했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제, 오른쪽 공제 항목 있죠. 우리 월급 받을 때 떼이는 거, 회사에서 뭐 직장 공제 있거나 상조회비 빼거나 기부금 빼거나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출금 상환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여기 항목을 쓰는데, 그럼 공제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다, 사내 대출금이다 이렇게 만들면 공제소득 유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대출금이다, 기부금이다, 일반적인 기타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 꼭 5, 6월쯤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얘네들 정산이 있죠. 1월 1일부터 원래 정리가 되어서 나의 건강보험료가 딱 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소득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상반기에 그 원천지수라고 말해야 되죠.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납부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겠죠. 그걸 소급해서 다시 정리해서 나오는 게 건강보험료 정산이에요. 내 월급이 줄었으면 건강보험료 떨어질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공제 빼는 게 마이너스면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또 나의 월급이 올랐으면 더 납부하도록 바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급여 명세서에 집어넣는 게 지금 얘네들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공제들 만들어 가지고 또 쓰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순환공제 입력하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진짜 월급들 주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